자, 교재 240페이지예요. 아니죠. 238페이지네요. 자, 1번 임대료 교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임대료 교재 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교재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교재와 그림이 똑같아요. 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 바로 보겠습니다. 시장 원리가 있어요. 자, 시장 임대료가 얘가 너무 높아요. 또는 시중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정부가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받지 마 하면서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자,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바로 임대료 규제가 되고요.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주로 최고자가 붙어요. 최고 임대료 규제가 돼요. 그러면 결국 공급자는 이만큼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바로 임차인 또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 보니까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한다, 낮게 설정해요. 낮게 설정하고요. 정반대로요. 높게 설정하자.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안 그래도 임대료가 비싼데요. 훨씬 더 높게 규제하면요. 규제 하나만 아무도 임대 안 들어봐요. 결론적으로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높은지 낮은지. 따라서 1번 어휘 보시면요. 기억번이 있죠. 최고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 낮은 동그라미. 낮게 설정하니까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바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임차인 보호예요. 니은번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 한도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고 한다면 높다 동그라미. 높으면 규제 하나만 하죠. 두 줄 내려가세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주 비교해서 나옵니다. 2번 효과 넘어가죠. 효과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공급자가 임대인이죠. 수요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낮게 설정하니까 임대인은요. 빨간 개만큼 손해를 봅니다. 당연히 손해보고 공급을 줄일 것이다. 공급 부족입니다. 자, 공급 부족이에요. 즉 공급 감소가 되고요. 임대료가 싸니까요. 수요가 이만큼 많아집니다. 초과 수요가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임대료 규제만 났다면요. 자, 의식적으로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바로 떠올리고 문제 푸는 게 좋아요. 두 번째입니다. 임대는 이만큼 손해보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투자를 기피합니다. 낮게 설정하니까 임대를 요것밖에 못 받아요. 요것만 받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임대인은 이제 임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만약 이것만 받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당연히 임대주택의 질은 향상된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인 입장에서의 효과가 됩니다. 다음에 임차인은요. 수요가 많다고 했잖아요. 싸니까 이만큼 많은데 방이 없어요. 공급이 안 돼요. 방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이동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저하됩니다. 어느 겨우
방을 구했어요. 방을 달라고 하니까 요것 받고 못 주겠대요. 방법은 있죠. 내가 웃돈 더 줄게요. 웃돈 거래. 즉 암시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효과가 되고요. 자, 똑같습니다.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시중 분양가가 이만큼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낮게 이렇게 설정하면요. 건설회사는 빨간 개만큼 손해봐요. 손해보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 초과수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지문 프린트 볼게요. 문제 봅니다. 문제 2번요. 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문 꽤 많습니다. 21분까지예요. 되게 많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만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주고요. 얘가 임대료 규제. 5번, 6번 묶어주고요. 분양가 규제입니다. 6개 지문이 100% 모두 기출 문장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1번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높을 동그라미. 높으면 어떻게 된다겠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2번요.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초과 수요입니까? 초과 공급입니까? 초과 수요 맞죠? 초과 수요. 예. 초과 수요를 발생한다. 맞습니다. 5입니다. 3번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 2번, 3번 보다도 자꾸 묻는 것이 수요와 공급을 자꾸 묻잖아요. 4번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이동은 촉진되는 게 아니고 이동은 저하가 되죠. 이동은 저하가 될 것이다. X입니다. 5번, 6번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5입니다. 6번요. 분양가 규제는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초과 수요. 맞잖아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요성을 낮추는 이유로 적용하면서 주택 공급은 증가다. 감소다. 공급 감소. 맞는 말입니다. 자꾸 수요와 공급을 묻잖아요. 5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요. 242페이지요. 242페이지. 240페이지입니까? 바로 2번요.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어요. 중요합니다. 임대료 보조 보게 되면 우리 교재는요. 종류가 동그라미 2번 소비자 보조, 3번 생산자 보조예요. 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비자 보조가 있고요. 두 번째 생산자 보조가 있어요. 소비자 보조는 누구한테 보조금 주는 겁니까? 임차인에게, 임차인. 생산자 보조는 누구한테 보조금 주죠? 건설회사죠. 주로 우리나라는 LH공사입니다. 만약 LH공사가 공공주택을 짓겠다면 정부가 잘한다면서 보조금 팍팍 쏠 거예요. 생산자 보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합니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요. 보조금 받는 만큼 그만큼 소득은 증가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요. 임대료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하죠.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다시 공급이 늘어나면 앞에서 올랐던 임대료가요. 더 상승합니까? 다시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급이 있죠. 공급부터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 공급 빼고 앞에 거는 모두가 단기 효과입니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입니다. 요러면요,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됩니다. 마구 끄집어내요. 문장 만들어 볼까요? 소비자 보조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맞잖아요. 다시, 소비자 보조는 단기적으로 인도가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인도를 하락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마구마구 끄집어냅니다. 요즘은 섞어서 잘 나옵니다. 다음에 생산자 보조예요. 정부가 LH 공사한테 건설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보조금 받게 되면요, 그것만큼 생산비가 상승합니까? 생산비가 하락합니까? 생산비가 하락하죠. 여기까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서 생산비는 수요를 움직인다, 공급을 움직인다. 공급. 바로 공급 넘어갑니다. 바로 공급으로 넘어가요. 생산비가 하락하는 만큼 공급은 증가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만큼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생산비는 바로 공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단기는 패스예요. 다시 말하면 단기는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기에는 수요와 관계없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장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은요, 주로 소비자 보조, 얘가 지문이 잘 나옵니다. 위에 게 잘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여기까지 양자를, 효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다시 교재 보게 되면요, 240페이지요. 소비자 보조는요, 아래 표를 보니까 종류가 두 개 있죠.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두 가지를 다시 비교 중입니다. 소비자 보조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이다. 그러면 가격 보조는요, 집세 보조죠. 정부가 집세 보태줘요. 소득 보조는요, 정부가 현금 보조다. 현금을 줍니다. 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조금 받을 입장이라면요, 정부로부터 집세 받을래요? 현금 받을래요? 현금 받아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현금 받겠어요. 따라서 소비자는요, 현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소득 보조는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킨다. X 틀린 말입니다.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다시 현금 받아서요. 현금 받아서요. 가만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집세 냅니까? 중간에 다 써버립니까? 써버려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면요. 정부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정책적으로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현금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정부는요, 가능한 보조금은 집세를 보태주려고 합니다. 집세를 보태주니까 돈이 딴 데로 새어나가지가 않잖아요. 얘는요,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 보조는요, 정부가 현금 봉투 주면 그만입니다. 집세는 집세 봉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세 보조는 어떻게 하더라? 쿠폰으로 지급하더라. 쿠폰 방식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식권 주듯이, 백화점 상품권 주듯이 쿠폰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요,
임차인에게 쿠폰 지급합니다. 그럼 쿠폰 받았잖아요. 임차인은요, 다시 임대인에게 쿠폰을 주면서 집세를 쿠폰으로 지급하면 돼요. 임대인 쿠폰 받았잖아요. 쿠폰 들고 어디 가죠? 백화점 안 가죠? 어디 가죠? 구청. 구청에서 쿠폰 지급하면 구청에서 뭐 현금으로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쿠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폰 방식, 얘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주택 바우처죠. 주택 바우처.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돼요. 이런 쿠폰 방식,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언제부터? 4년 전이죠. 2014년. 자,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이 되었죠.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TDR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주택 바우처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바우처는 무슨 보조? 집세 보조, 가격 보조와 관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를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요. 책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출제가 되었어요. 다시 비교합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보조는요.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돼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자 보조는요.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자, 어느 지역에 갑이 살고 있는데요. 갑이 형편이 어려운가 봐요. 보조금 요건은요, 되게 까다로워요. 해서 이런저런 요건 다 따지니까 갑은 보조금 받을 요건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받아요. 형편이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이유로 갑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딴 지역에. 이사를 가요.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진 거 아니죠. 여전히 갑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지역도 이것저것 따지니까 보조금 요건 되더라 해서 보조금 받습니다. 당연히 또 다른 지역 가더라도 여전히 보조금 요건 될 겁니다. 어디 가더라도 보조금 요건은 된다. 나아진 게 없다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더라도 보조금 요건이니까 보조금 받아서 자 집세 보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뭐 주거 선택의 폭이 어디 가도 확대가 된다. 예. 그래서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반면에 생산자 보조. 자, LH 공사가요. 어느 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으니까 정부가 너 참 잘하네. 보조금 지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요. 여기서 안 짓고 다른 지역에 이것을 짓겠대요. 한 보조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니까 나가는 것이지 이 지역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로지 이 지역에 공공주택을 지으니까 보조금 주더라. 그러니까 주거 선택의 폭은 확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공공주택 짓는 만큼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주거 안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생산자 보조이다. X. 틀린 말입니다. 소비자 보조가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된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임대료 보조 마치겠고요. 그러면 오늘 지문 프린터 보시면서 문제 봐요. 자, 2번 문제요. 6번까지 풀었고요. 7번부터 12번까지 묶어줄래요. 6개 지문이 임대료 보조고 100% 모두 기출문장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7번요.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에는 자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죠.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감소, 공급 증가. 오 맞잖아요. 수요와 공급 자꾸 묻잖아요. 다음에 8번요.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면서 저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공급 증가라고 했죠. 공급을 증가시킨다. 자꾸 수요 공급을 묻잖아요. 9번요. 주택 보조 방식은 생산자 보조 방식과 소비자 보조로 나눠진다. 맞죠? 옵니다. 10번요. 우리나라의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O입니다. 11번요. 소비자 보조 방식에서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죠. 따라서 저소득층의 효용을 더 증가한다? O죠? O입니다. 12번요. 임대주택의 생산자 보조금 방식은 소비자 보조금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OX. 틀렸죠. 바뀌었죠.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생산자 보조가 아니고 소비자 보조죠. 바뀌었네요. X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기출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 봐요. 교재 보게 되면 242페이지입니다. 242페이지요.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얘는 단독 문제가 딸랑 한 번 나왔고요. 얘는요. 빈도가 많이 떨어져요. 주로 지문으로 섞여 묻거든요. 빈도가 떨어지니까 이 과정은요. 지난 과정 3월달, 4월달 그림을 완벽히 그려드렸고 설명을 빠뜨리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지난 과정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패스합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목차 4번요. 주택의 여과 과정과 불량 주택의 문제예요. 얘는 A급이에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 주택의 여과 과정 개념 보게 되면 1번 의부터 볼까요? 여과 현상이란 밑줄입니다.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소득 계층이 상하로 이동한대요. 한 줄 내려갔어요. 일반적으로 또 밑줄입니다. 주택의 여과라 하면 주로 하향 여과가 일반적이고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향 여과가 많대요. 그럼 2번 내려가세요. 종류를 보게 되면 기역번 하향 여과, 니은번 상향 여과입니다. 자, 단어만 봐도 느낌이 오죠. 하향 여과는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 나빠지는 이동, 나빠지는 이동이죠. 그래서 문장 봅니다. 상위층이 살던 주택을 밑줄입니다. 하위 계층이 사용 밑줄. 이러니까 동네가 나빠졌잖아요. 하향 여과입니다. 니은번 상향 여과는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이죠. 반대로 하위층이 살던 적급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밑줄입니다. 상위 계층이 사용 밑줄. 이러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이동을 말해요. 따라서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많다고 했다? 하향 여과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2번 봅니다. 주택의 하향 여과가 일반적인데 하향 여과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박스 있죠. 네모 화살표 그림이 쭉 연결됩니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봅니다.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난 과정은요. 그림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자, 왼쪽 지역은 잘 사는 동네 고급 주택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못 사는 동네 저급 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들이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이것만큼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니까 무슨 여가? 하향 여가. 만약 적급 주택이 재개발되면서 얘들이 웃돈 주고 마구 들어옵니다.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죠? 상향 여가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많다겠죠? 하향 여가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요. 지난 과정은 그림으로만 보았는데 이번 과정은 따로 그래프까지 분석합니다. 그래프로 비교합니다. 고급 주택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다음에 저급 주택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프로 정확히 비교합니다.
먼저 출발은요. 적급주택은 주택을 짓는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가 안 나요. 즉,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적급주택은 신축이 금지가 돼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조건이 같이 붙습니다. 자, 이럴 때 적급주택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또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양자를 모두 합치면요. 얘가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죠. 따라서 이것만큼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프로 본다면요.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의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얘가 바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합니다. 1번 수요 증가예요. 숫자 넣을게요. 수요가 1000세대 증가했대요. 이만큼 증가했는데 신축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부득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이 사람들이 새 집을 사서 갈까요? 새 들어갈까요? 당연히 새 들어갑니다. 새 들어가는 만큼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니까 무슨 여가? 하향여가예요. 따라서 두 번째 이렇게 하향여가가 발생합니다. 전세대가 이렇게 옮긴다는 말입니다. 나빠졌어요. 하향여가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이만큼이 어떻게 이렇게 이동하더라. 2번이죠. 이동한다. 하향여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개 하향여가 주로 일반적입니다. 다시 이만큼 이동하니까요. 이제 고고주택은 천세대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지. 따라서 세 번째. 고고주택은 이 사람들이 들어온 만큼 마이너스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1000세대 부족이에요. 1000세대 공급이 부족하면요. 공급의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이만큼 공급이 1000 부족합니다. 얘가 바로 3번이죠. 그래서 세 번째. 고고주택은 이만큼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마이너스 1000세대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부족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새 집을 사서 갑니까? 새 들어갑니까? 새 집을 사서 가죠. 새 집을 살려면 1000세대를 지어야 됩니다. 지으려고 하니까 뭘 따진다? 건축비를 따지자. 건축비를 따지는 거예요. 이때 건축비가 크게 세 가지죠. 비용, 일정산업, 정가산업, 감소산업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하더라. 비용, 일정산업이 되고요. 건축비가 상승하더라. 비용, 정가산업입니다. 두 가지만 따져봅니다. 이것만 출제되니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재 보게 되면요. 네모 박스 보세요. 네모 박스 보니까 자, 네모 화살표 맨 밑에 보시면 네모가 두 개 묶여져 있죠. 예를 말이요. 위에 것은 건축비가 일정할 경우 일정 동그라미. 내려가서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 상승 동그라미 나왔잖아요. 건축비가 일정하다 상승한다. 이럴 때 고고주택에 임대료 하고요. 고고주택의 양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요까지를 보자는 말입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이만큼입니다. 얘는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요 요까지 보는 게 지문 딱 한 번 나왔어요. 지문이 딸랑 한 번 나왔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딱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고 이해한다면요 그만큼 실력은 업되는 거고, 만약 이거 도저히 그래프랑 모르겠다. 내 팔자구나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래프 연결합니다. 첫 번째, 건축비가 일정합니다. 자, 천시대가 부족이요.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부족한만큼 그대로 천세대 동일하게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일정산업은 천세대 부족에서 그대로 천세대 짓더라. 부족한만큼 지어주는 게 바로 비용 일정산업이니까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입니다. 얘가 바로 비용 일정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축비가 일정하면 부족에서 그대로 똑같이 지었다.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든 게 불변. 모두가 불변입니다. 원위치, 원래대로가 돼요. 따라서 박스 보게 되면요, 건축비가 일정하게 오는 화살표 두 줄이 있죠. 첫 줄만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급주택의 임대료와 양은 모두 불변, 모두 불변입니다. 두 번째, 건축비가 상승합니다. 비싸요.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건축비가 되게 비싸면요, 2000세대 지을까요? 500세대 지을까요? 500세대만 지어요. 약간만 지어요.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비용 건축비 상승입니다. 약간만 지어요. 약간만 지으니까 균형점은 빨간 점이 되거든요. 그럼 원래 흰 점과 비교합니다.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하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합니다. 약간만 증가시키니까 가격은 오르고 양은 감소가 돼요. 임대료는 오르고 양은 감소가 돼요. 원래보다 감소가 돼요. 이 내용이 교재 보시면요, 임대료가 건축비가 상승할 경우는 화살표 두 줄이 있죠. 첫 줄만 밑줄하시면 돼요. 고급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양은 원래보다 감소가 돼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은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모두 마치겠고요. 결국 주택의 하향을 한 번 더 반복하면요, 적급주택은 신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대를 가더라. 이렇게 하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만큼 고급주택은 부족하더라. 여기까지 흐름만 잘 아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내려가죠.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입니다. 얘는 쉬운 내용입니다. 1번 주거분리란 첫 줄 밑줄 하시면 돼요. 고급 주거지역과 적급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밑줄. 고급과 적급이 분리된대요. 과거 우리 시험은요, 주거분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틀린 말입니다. 고급과 적급이 분리가 돼요. 한 줄 내려가세요. 이러한 주거분리는 밑줄입니다. 도시 전체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걸린 지역도 둘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 걸린 지역 둘 다 나타나지 어느 한쪽만 나타난다면 틀린 말이고 둘 다 나타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동해이 3번 나와요. 3번. 3번이 뭐죠? 경계 지역에 인접한 경우의 지가 얘가요, 최근 스타일입니다. 최근 시험은요, 3번을 물어요. 3번을요. 경계 지역에 인접한 경우의 지가인데요. 그림 확인합니다. 그림 볼게요. 자, 고급과 적급이 분리된다. 주거분리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죠? 경계지역입니다. 서로 인접해 있대. 자, 상식적으로요. 자, 서로 인접해 있는데 만약 여기 살던 적급 주민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 이 근처 여기 살면요, 기분 좋은 겁니까? 기분 나쁜 겁니까? 내가 강남 옆에 사는데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대박입니다. 대박. 자랑입니다. 땅값 오른다, 내린다? 올라요. 땅값 오른다. 다른 말로 집가는 할증된다, 할인된다? 할증됩니다. 얘가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고급주택의 경계 인접한 적급주택은 집가는 올라갑니다. 할증되지 할인된다. 틀린 말입니다. 이거 바꿔서 물어요. 다시. 이 사람들이
얘들 가까이 산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되게 나빠요. 예. 땅값 오른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집가는 할증된다, 할인된다? 할인된다. 얘가 출제가 된다. 얘는 올라간다, 할증되고 얘는요 떨어진다, 할인된다. 요거 바꿔서 물어요. 최근에 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할증, 할인 바뀐 단어 조심하세요. 따라서 세 줄 있죠. 첫 줄부터 볼게요. 자, 고급 주거지역과 저급 주거지역으로 인접할 경우에 고급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급주택, 인접한 저급주택은요 땅값 올라가지. 해서 할증 거래된다. 할증 동그라미. 할인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어서 저급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급주택은 기분 나쁘죠. 할인 동그라미. 할인되어 거래된다. 할증하면 틀린 말입니다. 요 단어 바꿔서 묻거든요. 요 지문이 최근에 자꾸 묻더라고요. 최근 스타일입니다. 고로 4번요. 불량주택의 문제가 나와요. 불량주택. 불량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다시. 얘는 적급주택이죠. 동네가 나쁘니까요. 또 못 사니까 계속 동네가 방치되면요. 동네가 나빠지고 지저분해집니다. 나중에는 소위 달동네 수준입니다. 얘가 불량주택촌입니다. 이렇게 달동네가 되면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철거 재개발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불량주택촌이 생겼을 때 정부가 강제로 철거 재개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보자. 얘가 바로 불량주택촌의 문제가 돼요. 그러면 자, 달동네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죠.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저소득입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 사는 것뿐입니다. 결코 돈이 없는 거는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달동네는요, 불량주택촌은 돈만 없을 뿐이지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모여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균형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끼리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시장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시장 실패는 아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요, 시장 실패 1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시장 실패도 아니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정부가 싹 밀어버리고 철거한다는 것은요, 결코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고로 4번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 사적 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조성되는 것은 밑줄입니다.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다. 밑줄. 저소득 동그라미. 저소득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요. 모두 밑줄입니다. 불량주택촌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까지 보았고요. 이제 목차 05번 내려가죠. 조세 정책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한 문제가 너무 잘 나옵니다. 지금부터 조세 정책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면 조세 보기 전에요. 일단 여가 과정 문제 볼까요? 문제 먼저 봅니다. 자, 문제 2번에서요. 12번까지요. 12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13번부터 17번까지 5개 묶어줘요. 이 5개가 방금 공부한 내용이고요. 5개가 100% 기출문장입니다. 이런 레벨로 출제가 돼요. 13번. 주택의 하향 여가는 하는 순간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죠. 그리고 해석하면 돼요. 상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이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OX. 맞죠? O입니다. 나빠졌잖아요. 14번요.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10번 볼까요? 자, 저가 주택의 인구가 증가했죠. 보조금 받았잖아요. 수요 증가 감소.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소득 증가를 했네요.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사 가죠. 새 집을 산다. 새 들어간다. 새 들어가니까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하향 여가입니다. 따라서 14번은요. 주택의 상향 여가 틀렸고 하향 여가입니다. 하향 여가를 의미합니다. X가 돼요. 15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까지가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어요. 그러면 상향, 바로 틀렸네. 하향역. 나빠지니까 하향역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지금 세 개 질문이 모두가 상향을 하향으로, 하향을 상향으로 바꿔서 묻잖아요. 항상 바뀐 단어를 의심해야 됩니다. 16번요. 주거분리란 고급 주거지역과 저급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당연히 맞죠? O입니다. 17번요.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유가 편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유가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유도 맞는 말입니다. O가 됩니다. O가 되겠어요. 자,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보면서요. 자, 목차 05번 조세정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요. 조세의 기능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조세의 효과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조세의 귀책입니다. 네 번째는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여기까지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모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점은 5가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조세의 기능입니다. 얘는 쓸 거 없으니까 바로 책 보고 정리해요. 교재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47페이지 있죠. 목차 2번 조세의 기능. 목차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1번 국가 지원이 확보가 돼요. 2번 부동산 자원 배분 가능하죠. 세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 4번요. 집가 안정을 도모하고 5번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세 기능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요. 조세 효과인데요. 자, 조세 효과하게 되면 예를 들면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자, 정부가 맥주 한 병당 무조건 1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세금을 매겨요. 이렇게 맥주 한 병당 세금을 매게 되면요. 세금 매기는 만큼 맥주 가격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 상승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면요. 그것만큼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공급 증가해요, 감소해요? 세금은 다 싫어하지 뭐. 공급 감소입니다. 예. 합치니까 균형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따라서 일반적인 조세의 효과는요. 제품 가격은 상승하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세금 조세 효과로서 제품 가격은 하락하고 틀렸지. 거래량은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바꿔서 물었잖아요. 여기까지가 조세의 효과입니다. 다음에 3번요. 조세 기착인데요. 조세 기착이 우리 교재는요. 바로 3번 목차 주택에 대한 조세에서 조세 귀착이 나오고요. 다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3개 나오고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6개 납니다. 이 많은 그래프가 모두 조세 귀착을 가리키고요. 다만 이 그래프는 분명히 제가요. 1월달, 2월달 전부 다 확인 다 그려드렸고 다음에 지난 과정 3월달, 4월 때도 그래프를 그려드렸거든요. 근데 5월달엔요. 이 그래프는 1절 안 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지 않고요. 바로 결론 봅니다. 조세기착은요. 결론적으로 탄력성에 따라서 조세기착이 달라집니다. 결론, 탄력성과 조세기착은 무조건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걸로 끝. 탄력성과 조세기착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면 반대로 세금은 작게 내요.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세금을 많이 낸다.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수요 넣어볼까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대요. 그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 공급 넣어볼까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 무조건 반대 해석입니다. 극단적일 때 수요가 탄력적인데 무한대로 크다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전부 낸다. 하나도 안 낸다. 하나도 안 낸다. 반대 해석입니다. 수요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을 어떻게 내요? 전부 낸다. 반대 해석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 탄력성이 작은데 극단적으로 0이 된다. 누가 전부 낸다? 공급자가 반대로 전부 내야 된다. 또 극단적으로 공급 탄력성이 극단적으로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그래서 극단적일 때 이런 것들이 지문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50페이지 설명입니다. 250페이지. 250페이지.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요. 251페이지 있죠. 고려 4번요. 주택에 대한 조세 역량과 정책적 고려. 자, 주택에 대한 조세 역량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조세 역량입니다. 그러면요, 주택하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새집과 헌집이요. 즉, 신규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주택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기에 세금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 이 내용까지도 시험은 묻고 있거든요. 자, 설명이 길어지니까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